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정치 공작의 새로운 물증인 윤영균의 자필 편지가 드디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2022년 대선 직전 검찰은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인 윤영균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해 그것이 알고 싶다 3차 방송으로 이재명과 엮어줄까라며 파렴치한 협박과 회유를 한 정황이 봉지욱 기자에 의해 밝혀진 건데요. 대체 이들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조작소설을 설계했는지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실상을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윤명균이라는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이에요. 우리는 계속 김영진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김영진 이번 다 또 다른 공범. 네, 네. 또 다른 공범인데 이 네. 공범은 태국에서 자수를 해가지고 예. 2015년에 사건이 있었으니까 자수를 해서 2021년에 그 태국 국왕의 생일날 가석방이 돼요. 근데 윤명균이 2022년 대선 직전에 검찰이 윤명균을 데려오려고 한 거예요. 이벤트를 하려고. 윤명균과 김영진의 편지 사이에 지금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시면 윤명균이 한국으로 송환된 후 검찰은 윤명균에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3차 방송할까 사건이랑 이재명 엮어서 김영진처럼 만들어줄까라며 윤명균을 계속 협박 강요하는 등의 정치적 음모까지 더해졌고 이재명 등이라는 표적을 저격하는 세력들에 의해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이제 김영진의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어제 밤 늦게 윤명균의 자필 편지를 입수했어요. 김영진에게 이 얘기를 전했더라고요, 편지로. 그러니까 우리는 김영진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때 당시에 공범도 똑같은 방식으로 검찰에 의해서 회유 협박을 당한 거네. 태국에 있었으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형을 거기서 다 산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가서 검찰이 꼬신 거죠. 들어오라고. 예, 와서 저 김영진 재판에 좀 증인도 좀 서고 이렇게 했던데 그 윤명균을 공범을 데리고 오려고 한 시점이 2022년 1월이에요. 박철민 사건이 엎어졌잖아요. 하려다가 조금 실패했잖아요. 그게 대장동이 커지고 하면서 그 상태를 붙였는데 2022년 1월에 윤명균을 한국에 데려오라고 별의별 짓을 다 했더라고요. 검찰이. 그래서 당시 있었던 일을 윤명균이 김영진에게 털어놓는 내용이 교차로 확인된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김영진 편지지만 윤명균이 본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후에 제 후배 변호사가 윤명균을 접견합니다. 월요일 날 오늘 접견을 하니까 이 내용은 제가 볼 때 이제 저널리즘의 문제를 넘어선 것 같아요. 이거는 큰 게이트가 하나 터진 건데 보니까 그렇죠. 대선 직전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에는 SBS 사과해달라 이제 허위가 밝혀졌으니까 법정에서 거기서 시작된 건데 뒤를 파다 보니까 이게 큰 사건이네.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3차 방송할까 이 얘기가 만약에 검사가 진짜 이렇게 했다면 그때 검사가 누구였죠? 이 검사는 김모 검사로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확히 그 이름이 그냥 김모로만 나와서 그러니까 현직에 있나 아니면은 지금 현직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이 저희가 부분은 유명 오늘 이 접견을 부분은 하니까 제가 판사였을 때 외국에서 같은 사실로 형을 살아도 한국의 검찰이 그걸 다시 불러다가 또 수사하고 기소할 수가 있어요. 그걸로 협박한 거네. 그걸로 협박한 거예요. 근데 대선 직전이에요. 본인이 안 원하지 않으면 이건 강제로 어떻게는 안 되지 아니 않아요? 범죄 인도 조약이 있어요. 아니 거기서는 형이 끝났는데? 아니 그래도 한국에서 다른 걸로 하여간 근데 그게 잡으러 갈수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강제로는 안 된대요. 그게 왜냐하면 이민국 교도소에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데리고 오려고 꼬신 거구나. 다른 수감자를 통해서 죄를 좀 사인하게 설득해라. 이거. 아니 어쨌건 형을 살고 나와도 한국에서 수사관들 와서 잡아왔고 그걸로 또 기소하고 그러니까 또 처벌할 수가 있어요. SBS 보도가 그 뒤에 큰 줄기가 있어 보니까 덩쿨이 있네. 줄줄줄 나오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김명균도 감옥에 있을 때 그 알 방송이 나온다는 것을 먼저 검사한테 들었다 그래요. 네네. 이 사람도 계속 감옥에 있던 사람인데 3차 방송할까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이거 큰 사건이다. 윤명훈 씨는 더 트라우마죠. 여기 지금 그걸로 살고 있는데 한국 가서 너 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외교부터 썼어야 되는 건데. 엄청 아니 트라우마죠.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제가 SBS 조직도를 몰라서 그런데 보도국 프로그램이 아니죠. 아니죠. 교양입니다. 시사 제작국이나 뭐 이런 교양. 시사 교양국. 예. 야 이거 진짜 아니, 그리고 저는 PD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요. 아니, 그렇다고 SBS 그 제작진이 막 악의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은 게 당시에 그래도 지방선거 있는데 지방선거 끝나고 보도했잖아요. 네. 지방선거 전에 보도했으면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SBS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PD가 당연히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그 PD의 PD가 그렇게 믿도록 검찰 쪽에서 정보를 준 것 같아요. 틀림없다라고. 네. 그리고 PD가 독립적으로 한다는 건 그 저희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당연히 다 그 이 정치인이 등장하고 거기서 그 나중에 뭐 CP가 보겠죠. 그런데 당연히 그건 데스킹을 거치지. 거치겠죠 마지막에. 근데 아이템 이제 선정부터 같이 회의를 그 데스킹이 통과될 만큼의 검증을 거쳤다라는 거는 네.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PD가 수사기관이 확신을 줬겠죠. 그 국힘당 의원들이 왜 우리 대통령 보고 자꾸 아수라아수라 그 영화를 떠올리게 뭐 연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 네. 들어보니까 국힘당 의원들도 그 프레임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 같은데. 그때 네. 지방선거 3일 전인가는 KBS 9시 뉴스에 김부선을 출연을 시켜요. 그랬지. 그리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알 방송이 만약에 이제 내부 사정을 모르겠지만 야 이건 선거 끝나고 하자 이랬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KBS 뉴스는 김부선을 출연시켜.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당시 언론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SBS 그거는 제작진의 의도든 아니든 간에 결과적으로 지금 사실이 아닌 걸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냥 단순 사실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검찰과 언론이 유착한 정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볼 땐 법무부가 직권으로 감찰 조사를 좀 하든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BS를요? 아니요. 아니, 그 검사들이 검사들. 나오고 그리고 검사들. 그 지금 수감자 개입을, 폭로 네. 증언자들이 있잖아요. 다 교도소에 있으니까 법무부가 이건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당에서도 나서서 예. 그러니까 단순히 SBS 보도가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검찰이 움직이는지를 이거 네. 국정조사하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군가는 벌벌 떨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아니, 큰 저거 사건이네. 큰 게이트인데요. 사실보다 이쯤 되면. 홍지욱 한상민 기자님은 검찰에 불려와서 그 고생을 네. 하고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이 사건 대선에 개입하려 했던 검사들이나 그 사람들은 지금 뭐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도 당연히 이제 메이저 뭐 이런 언론들은 아예 안 하고 있잖아요. 안 다루고 있고 제가 자료들을 많이 공개하고 그러는데 보도하고 싶으신 기자님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모든 자료를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이 사건 제일 많이 지금 다가가 있는 게 봉지욱 기자인 것 같고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도 열심히 또 같이 취재하고 있고 월요일 날 그런 것 같아요. 접견한 거 가지고 다시 얘기해 보죠. 심하네요. 이재명과 조폭 엮으려 검경이 파타야 주범 회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스토리라인이 워낙 부실해서 쓰다만 소설, 출연진 연기가 조금만 리얼했어도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뭐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2018년 그것이 알고 싶다. 예, 파타야 살인 그 후 1년이라는 그 아이템, 이재명 조폭 연루설 이 이야기가 시작됐던 그 방송, 뭐 내용은 이제 거의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검찰과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이 오마이뉴스 등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11일 공판 증언 녹취설에 따르면 박철민이라는 그 국제 마피아파 그 돈다발 들고 SNS에 글 올렸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증인으로 김영진이라는 파타야 살인 사건의 그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이 인물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김영진이 수사를 받을 때 정모 검사한테 수사를 받게 되는데 오자마자 검사가 얘기했던 것이 지금 중앙지검에서 제일 핫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재명 씨 뇌물 관련돼 있는 거 저거랑 몇 달 있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차적으로 또 보도가 될 겁니다. 김영진 씨도 그러지 말고 태국에서 서류가 안 오는 거를 다행으로 알아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련해서 범죄 사실을 이야기해내라 라며 압박과 회유를 했고 또 그것이 알고 싶다 후속 보도가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검사가 얘기했다라는 게 법정에서 증언으로 했고 이게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완전히 좀 국면이 달라지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노영희 TV에서 이걸 지난번에 방송을 했어요. 예. 바로 직전에. 근데 제가 그래서 박철민 씨 판결문하고 장영하 변호사 판결문을 예.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장영하 씨 판결문은 처음에 우인성 부장이 박철민 씨가 말한 게 허위 사실인 건 맞는데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판결을 내려줬어요. 이 우인성이 그 김건희 예, 1년 8개월 선고하고 나머지 바로 다 그 판사군요. 무죄였던 예. 그 무죄. 예. 그랬는데 그 내용을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이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쓴 것처럼
편지를 조작해가지고 박철민이 예, 그 내용을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얘기인데 그 변호사 중간에 이제 변호사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그래서 A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A 변호사가 B에게 전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오인성 부장은 그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무죄를 줬는데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서는 그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유죄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장영하 변호사가 이거를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인식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썼고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방송을 보고 실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조작하고 검사들 특히 C 정당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여기서 C 정당은 이제 국민의힘을 말하는 건데 그 정당의 담당자 누구하고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모의했는지까지 다 구체적으로 나와요. 또 이런 걸 보게 되면 거기에 국민의힘 정당 거기 나와 있는 정치인 그다음에 박철민 씨 아버지가 이제 시의원이었더라고요. 국민의힘 소속의 시의원이었었죠. 예. 그 아버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엮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누구누구를 포섭하려고 그러냐면 김영진이라고 하는 그 행동대장 살인을 저질렀던 그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코마트레드 대표를 막 회유하는 내용이 다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막 그럴듯하게 진짜 나와요. 근데 그 둘이 정말로 그거를 완강히 거부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서 딱 거절했다는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검찰의 압박과 회유를 네. 그들은 거절했다 당시에. 지금 이제 그 내용이 재판 기록에 있다는 판결문에 거죠. 다 나와요. 판결문에. 이게 지금 대단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2018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2021년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거론이 되기 시작했고 맞습니다.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게시글을 올렸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을 들고 정치권에서 뭐 김용판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흔들어대고 했던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 이게 2022년 대선 전 또 대선 후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당시에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경찰 등이 김영진에게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인정하는 증언을 해준다면 감형을 해주겠다 라면서 이제 형량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이 또 있는 거예요.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로 상해 치사로 10년가량의 구형을 해주겠다. 이 형량 거래를 시도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뭐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만 이건 이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동안의 저널리즘 관련된 얘기를 했다면 국면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그렇죠. 왜냐하면 김영진이라는 사람은 처벌을 적게 받아도 검찰로서는 아무런 손해가 아닌 거예요. 누굴 잡아놓는 게 더 본인들의 큰 목표는 여러 사건의 정황으로 드러나잖아요. 목표는 타겟은 이재명이다. 그 한 또 줄기로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돼 가지고도 이 검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를테면 그것이 알고 싶다의 후속편과 관련해서도 미리 인지를 하면서 언지를 한 그런 정황까지도 그렇죠.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김영진이라는 사람도 물론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건 가공해내기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증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살인이냐 치사냐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내 당사자에겐 굉장히 크게 와닿는 거고 그러면 딜을 할 동인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뭐 치사 이런 부분까지 그냥 본인이 가공해서 이런 말을 지어내고 있다 이래 보이진 않거든요. 이건 좀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실체가. 아니 그러니까 등장 인물들이 과거에는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어찌됐건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이 아까 말씀하셨던 코마트레이드의 이준석이라는 사람 혹은 박철민이라는 사람 이런 국제 마피아파 관련자들에게 스토리를 만들 내용을 제공한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게 이제 검찰과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힘 계열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캠프. 유캠프라고 정확히 나와요. 캠프. 아예 그렇게 아예 나와요? 캠프라고 나와요. 그럼 C 이제- 정당 유캠프 이렇게. 그럼 대선 전국에서의 하나의 정치 공작을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뭐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특수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라는 게 2018년 방송에서부터 시작된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들이잖아요. 자극적인 소재들이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공통점들이 어떤 거냐면 누군가 결정적 진술을 해주는데 그 네. 결정적 진술을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 진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피의자거나 아니면 검찰과의 거래나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구조가 반복된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애초에 이 그림을 뭐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린 것인지 아니면 뭐 특수부가 그린 것인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가 확인하는 끝단은 뭐냐면 최종 수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의 여부예요. 그렇죠. 언론이 예. 제기하는 의혹은 하루에도 수십 개죠. 근데 예. 그 중에 왜 이 사건은 이렇게 됐는가라고 보면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중간에 이런 진술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이런 구조로 짜여지면
이미 대중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안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예. 판단을 누가 했을 거고 거기에 지금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당, 그러니까 선거 기간 중에 정당이 개입돼 있다거나 아니면 정당에서 내가 모종의 이런 기획을 통해서 나는 당장 검찰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붙어주면 이게 그림이 되겠다. 이런 거를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이 붙으면 예. 충분히 말하자면 조작할 수 있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 사건의 최소한 뭔가 수사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인위적인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을 잡아가는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했다라는 건 지금 이제 오마이뉴스 등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판결문에 보면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단순 제보가 아니라 전달 확산 구조가 작동한 것처럼 보인다는 취지로 이제 그 판결문을 써요. 예. 예컨대 이 피고인이 실제 이런 내용으로 먼저 장영학에 접촉했는데 장영학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측 인사에게도 먼저 예. 비리 의혹에 관한 재료를 제공하니까 국민의힘 측 인사에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주면서 장영학가 이거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거를 모르는 척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확산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나와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검사. 그다음에 정당, 그렇죠. 그다음에 범죄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합동해가지고 게다가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시의원의 배경 예.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공작을 꾸몄다는 게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영화 내부자들의 스토리라인이랑 거의 제가 그러네요. 볼 때 똑같아. 그 싱크로율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너 이제 나하고 영화 하나 찍자. 뭐 그런 거죠. 그런 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의 구조가 이제 뭐 언론이 들어가 있고 언론이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언론이 그걸 바꿀 수 있다 헤드라인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거 나오고 이제 검사가 개입되어 있고 내 범죄 조직이 나오고 그렇죠. 하는 건데 여기서 그 영화에서 핵심적인 건 뭡니까? 메신저가 누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조폭 출신인 이병헌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안 받아주는데 이거를 메신저를 바꿔서 이제 제기를 해서 굉장히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을 굉장히 촘촘하게 묘사를 하는데 이것도 보면 이제 장영화라고 하는 메신저. 근데 이거는 대중적으로 볼 때는 변호사이고 정당의 그 지역구의 당협위원장. 네, 그러니까 지역의 사정을 뭔가 잘할 것 예, 같은 예.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메신저로 내세우고 그걸 통해서 보면 이 스토리는 왜 제가 이제 이게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스토리는 그냥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짜여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 얘기가. 예, 그러니까 예. 말도 안 되네. 그리고 그 시절에 이제 뭐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2018년도에 그게 나왔을 때 아수라라는 영화 개봉하면서 예를 들면 그것과 이재명 시장의 어떤 비교 이런 게 것처럼. SNS에서 많이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고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상 연출 자체가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우리가 야 이재명을 언제 악마화했냐? 이재명 악마화라는 거는 지지자들의 공격이지 이렇게 취부했는데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악마화 과정인 거죠. 악마화 과정이 누군가가 있을 때. 설계하고 세팅해가지고 돌아갔던 게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들은 더 촘촘히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의 타겟은 단 한 명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결국은 이재명을 어떻게 해서든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것인지 자연인으로서의 이재명을 없애려고 했던 것인지는 지금 그 이후로 우리가 1년의 역사를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시기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 후보가 된 시절 그리고 대선 후보 이후에 낙선한 후에 또 그 뭐 국회로부터 혹은 뭐 법률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말했던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법 리스크들 그러다 급기야는 심지어 테러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결선상에서 보자면 지금 내란이 일어난 국면하고도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커지고 눈덩이처럼 부풀고 수사로까지 이제 확산이 되고 말씀 주셨다시피 테러를 해도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적 귀결까지 갔던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언론에 대해서 이 국면에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이제 뭐 기자 생활 뭐 짧게 했었습니다만 항상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들이니까 대단히 많은 면죄부를 받는다라고 저도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흉기까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 영향력이 또 역설적으로 워낙에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사과할 수 없다. 우리는 그걸 업이다. 이게 직업윤리라고 포장되는 순간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금 드립니다. 그 사회의 공기다. 언론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정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 체크하고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처벌도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렇게 알려지는 게 자칫 다른 뭐 흥미적 요소로만 소비가 돼가지고 다른 식으로 발전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자신의 SNS에 올리는 이유는
이게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단위에서 책임질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정조사 추진할 때도 제가 한 얘기인데 이제 2021년부터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까지의 검찰의 움직임에서 굉장히 여러 사건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사건들의 전개가 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 사실 대장동이 출발했는데 대장동에 대한 언론의 의혹 제기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바로 이재명을 못 가니까 백현동을 갔다가 그렇죠. 백현동에서 성남의료원을 갔다가 여기서 성남FC를 갔다가 성남FC에서 근데 2만 원 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누가 낸 거냐 이래서 변호사비를 가서 쌍방울을 간 거예요. 근데 저는 검찰 역사상에도 이런 말하자면 별건의 별건으로 계속 이어지는 수사 없었을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예. 중앙지검에서 하다가 수원에서 하다가 다시 여기다 검사를 파견해주고 뭐 이런 과정들을 반복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그 6-7건의 수사에서 지금 다 말하자면 한 건도 성과를 그러니까 뭐 여기서 성과라는 표현이 검찰 이상하지만 기준으로 보자면 예. 성과를 못 냈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뭐 그 외에도 제가 언급하지 않은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라든지 여러 사건이 많죠. 있어요. 우리가 예. 뭐 초밥비로 예. 얘기하는. 근데 지금 이제 일부 법조계에서는 어떤 의심을 하는 거냐면 그 보도 중에 상당 부분의 단독들이나 이런 걸 SBS가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변호사들은 SBS를 남부지검 목동 출장소라고도 불러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언론에 대한 멸칭이라 뭐 이런 각각 주관적 판단이 있겠지만 그러면 SBS도 뭐 사과 이런 거에 대해서 공방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점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법조 관련된 기사, 그 다음에 수사 관련된 기사들에서 그동안의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뭐 예를 들면 이게 취재원의 편향성이나 경로우전성은 어느 언론사에나 사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민주당 정권일 때랑 국민의힘 정권일 때 또 다른 거고. 근데 그 말하자면 경로우전성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해 보인다. 지금 상황은. 그렇죠. 예. 뭐 수사기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언론사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언론사가 버젓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언론들은 이 내용을 취재하고 있잖아요. 또 이런 부분들 안에서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고 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 봉지욱 기자가 나와서 이 김영진과 공범인 윤모가 또 있잖아요. 그와 주고받았던 내용 편지가 또 있는데 그러니까 김영진으로부터 나온 편지 말고 또 윤모로부터 나온 편지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간에 또 공모라든지 이 윤모라는 사람은 당시에 태국에서 형을 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검사들이 그 태국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압박과 회유를 했다. 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봉지욱 기자의 취재 내용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후속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걸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SBS 언론 노조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훈계를 하면서 감히 우리를 건드려 왜 이래 가만 안 있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들이댔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액색을 올려가지고 니들 언론 이러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말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 상위 집단이 되겠죠. 상위 노조가 되겠죠. 네. 전국 언론 노조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언론 보도 제목들을 보면은 SBS 언론 노조 그알에 관련해서 질타한 걸로 이렇게 나오던데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쪽엔 그렇더라고. 네, 어제 이 전국 언론 노조의 성명은 어쨌든 소속인 그 전국 언론 노조 산하 아닙니까? 그 SBS 본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언론 탄압으로 규정한 지 닷새 만에 나온 성명이었는데. 네. 언론 노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 언론의 보도는 최선의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추후에라도 실체적 진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맞는 말이지. 네, 보도 대상의 보도 대상에 이 부당한 악의적 인상이 장기간 지속됐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악마화를 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거예요. 네.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을수록 책임을 더욱 무겁게 느껴야 한다. 그렇지. 네, 특히 저는 이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 사실과 다르다면 권력자라 할지라도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은 피해자로서 권리구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언론 노조가 인정을 한 거죠. 네. 여기서 끝냈으면 좋은데. 자, 저도 그겁니다. 맞아요. 자, 덧붙이는 말이 똑같아요. SBS 언론 노조하고 비슷합니다. 네. 권력자가 제작진 개인을 특정해서 비판하거나 제작 의도를 단정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일부 정치인도 가세에 한 언론사를 표적 삼는 것은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일으켜 논쟁을 소모적으로 만들 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먼저 앞에 내용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SBS 그 자칭 그 공정한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한테 들이댔던 SBS 노조가 조용합니다. 그 이후에 그 대신 전국 언론 노조가 나서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니들 지금 할 말 없어. 가만히 있어. 우리가 대신 얘기할게.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SBS 언론노조 그렇게 대통령한테 들이대놓고 가만히 있는다? 물론 사과를 안 할 거라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죠. SBS 언론이 했던 짓 이재명 대통령한테뿐만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얼마나 악의적이고 엄청난 조롱과 모욕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 많이들 잊었죠. 자, 대표적으로 몇 개만 골라봤는데 한번 보세요. 일베 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고려대학교 그 문양 아닙니까? 거기 귀 쪽을 갖다가 이응 비읍 뭡니까? 일베죠. 일베 표시를 저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저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서 저기 무슨 여행 프로그램에 예수상 보러 가는 날 해놓고 머리 부분을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는 저거 있죠. 일베 놈들이 하는 거. 저걸 갖다가 깨알같이 조그맣게 숨겨놨어요. 그 짓거리를 했습니다. 또 봐요. 자, 저게 신윤복의 그림이죠. 저기에서 노무현 대통령 얼굴을 저렇게 넣어서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낄낄거리고요. 다음이요. 자, 영화 암살 포스터에 오른쪽 위에 있는 인물의 얼굴을 노무현 대통령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또 조롱을 합니다. 다음이요. 자, 이게 진짜 악랄한데 원래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타임지에 헬로 미스터 노. 노무현 대통령 안녕 이거예요. 근데 저놈들이 방송 화면에 뭐라고 했나 봐요. 헬로우가 아니고 go to hell. 지옥으로 가버려. 이게 뉴스에 나옵니다. 저런 짓거리를 했었어요. 저거 사과했나요? 전 사과한 거 못 봤거든요. 저 때 당시 그러니까 2014년에서 하여튼 문재인 정부 초기 때까지 저 방송국 곳곳에서 일베 이미지를 썼던 것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어요. 예, SBS뿐 아니라 이게 뭐 다른 방송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저 일베 이미지를 좀 썼었고 네. 그때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이미지를 검색을 했을 때 제대로 된 데스킹 없이 그냥 이미지를 갖다 쓰다 보니까 저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네. 저것이 논란이 되고 됐었을 때 사과를 했던 거는 맞습니다. 네, 사과를 했던 건 사과했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아무튼 압도적으로 SBS 보도 그리고 예능 이런 데서 저런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일베 표시 같은 것도 많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SBS는 이런 언론을 얘기하기 전에 사람이 아닌 것들을 좀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 전 분명히 그렇게 보거든요. 걸러내는 작업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에다가 시계버렸다. 그거 가짜였잖아요. 네. 조작 뉴스였잖아요. 조작 뉴스였죠. 그거 SBS였습니다. 그거 또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이제 선거할 때 그때 세월호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SBS에서 세월호의 인양을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에서 유리할 수 있는 그 시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더 화가 나가지고 투표할 수 있게 문재인 후보 문재인 쪽에 대통령이 네. 투표할 수 있게 세월호를 끌어올리는 걸 늦췄다라는 보도를 SBS에서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앵커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미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 크게 논란이 됐었죠. 아, 당선 직후였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네. 당선 직후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인양하는 거를 그 늦췄다가 당선 직후에 끌어올리는 걸로 해서 이 정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작업을 했다라는 보도를 했다가 박살이 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국 가족 도륙할 때 가장 앞장서 가지고 짜장면 뭐 이거 갖고 히덕거리고 그랬던 데가 최전선에 있었던 데가 SBS예요. 심지어 짜장면 뭐 시켰어요? 탕수육 안 시켰네? 뭐 이런 거 했던 하면서 제일 크게 웃었던 애가 메인 앵커가 됩니다. 뉴스에. 그런 일들을 해왔었어요. 이게 왜 파묘가 자꾸 되냐면 본인들이 이번에 또 실수를 저렇게 해놓고 오히려 대통령한테 큰 소리 치는 모습이 너무 얼척이 없어갖고 그러는 거죠. 아, 열받습니다. 댓글에서 지금 스브스 하시는데 네. 사실은 SBS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C방 새 이렇게 하는 게 그 정체성을 그대로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정정을 드리면은 그 대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봐봐. 에이, 참. 아, 네, 이제. 나 봤지? 정확해. 네. 얼마나 인정 잘해. 그러니까.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보통 하면 아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아무튼 막 이렇게 뭉개고 갔을 거야. 나 봤지. 바람보다 죄송합니다. 빨리 누워. 바람보다 빨리 누워. 그렇지. 풀인 줄 알았어. 잘못 알았습니다. 제대로 알았으면서도 잘못한 놈한테 아 넓은 마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너도 이런 거 좋아. 잘못 알았습니다. 이게 형 네. 보고 배우는 거야 이런 모습. 항상 늘 배우고 있습니다. 그냥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도 잘못했습니다. 일단은 죄송합니다. 그래요. 우리 강성보 TV는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SBS 언론노조는 사과하는 모습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아마 많이 선배일 겁니다. SBS 기수로는 96년도에 입사를 했으니까요. 제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게 그게 올바른 모습이다. 그게 그 어떻게 보면 언론 권력을 쥐고 있는 본인들은 권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권력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여기까지 SBS 얘기를 하고 이제 전국 언론 노조 얘기를 아까 좀 하도록 하죠. 거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그 비슷하게 막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중해야 된다. 권력이 크니까 더욱 신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개인을 특정해서 비판하고 그러면서 표적을 삼아서 얘기하는 건 신중해야 된다라고 대통령을 직격을 한 것이죠. 그런데 먼저 표적 삼아서 죽이려고 했던 건 누굽니까? 실제로 죽인 거고요. 대선에서 졌으니까 죽인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선제 조건은 그 먼저 죽이려고 했던 대상이 미안하거나 잘못했다거나 이런 유감 표명이 있었을 때 신중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죽이려고 죽였던 가해자가 가만히 멀쩡히 있는데 이쪽만 신중해라? 그게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표적 삼는 거 신중하게 얘기하라고 하면서 개인을 특정해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다음 문장에 일부 정치인들이 해당 언론사를 싸잡아 비판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비판하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개인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고. 자, 개인 특정 비판하고 뒤에서 싸잡아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거는 기득권들의 행태예요. 우리는 건드리지 마라. 그냥 편한 거 있으면 갖다가 붙여갖고 야 우리 이거야 이런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자세인 거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검찰인 줄 알았어요. 제가 말을 세게 못하는 게 사실 여기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이 윤석열 때 진짜 열심히 저항해요. MBC 출신. 네, 알아요. 아는데도 서운한 건 서운한 거지. 저는 이 성명을 보면서 그 나름 이제 언론 노조에 좀 고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SBS 본부라는 조직이 언론 노조의 3대 조직 중 하나이거든요. 뭐 그만큼 거대한 조직인데 이 본부의 입장을 탄핵하는 좀 다른 결의 입장을 어쨌든 냈어요. 네. 요 자체가 아마 상당히 부담이 됐을 거고 아마 SBS 본부로부터 좀 항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또 그런데 기자시니까 그런 분위기. 네, 그 제가 이제 그 미디어온을 다닐 때 이제 언론 노조도 많이 취재를 했으니까요. 오케이. 근데 그런데 괜히 뒷얘기를 더 붙여서 그 오히려 이 얘기를 앞에 얘기를 이 고심 끝에 나온 얘기를 하나만한 얘기로 만들어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언론 노조에도 SBS 출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저는 이건 SBS 노조가 만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로? 언론이 기존에 보통 어떤 비판을 할 때 보면 항상 기계적인 중립이다 그래갖고 그 피해자의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약간 물타기를 하는 경향성들이 있잖아요. 이번 성명 자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었고 5일 후에. 그런 다음에 다 논란이 되고 나서 야 이건 어떻게 안 되겠는데 일단은 커버는 좀 쳐줘야 되겠다 해서 이쪽을 비판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지만 대통령도 문제야라고 하면서 양쪽 다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하고 가자라고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갔고 그렇지. 마치 SBS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논란의 PD 역시 그 조합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나름 이제 조직에서는 이제 조합원을 보호해 줘야겠다라는 명목으로 좀 이런저런 뭐 성명을 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언론 노조도 그렇고 뭐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만들지 마라라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만든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도에 문제가 있으면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저 간단한 맞잖아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처음 X에 올린 다음에 SBS 차원에서 이제 사과 좀 그 뒤에 뭐 해시태그가 논란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사과 입장을 냈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냈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보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으면은 이 보도의 주체가 할 수 있는 거는
보도에 문제가 있으면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에 문제가 없으면 후속 보도를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SBS가 이 보도를 한 게 7년 전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7년 동안 후속 보도가 없어요. 네. 이 정도 사안을 보도하면서 후속 보도를 7년 동안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후속 보도를 할 건덕지가 없다는 건데. 그렇지. 그렇다면 사과하는 게 맞죠. 맞죠. 사과하고 깔끔하게 넘어가야 될 문제를 괜히 고심하면서 네, 오히려 더 불필요한 감정 속대림을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정지영님이 최근에는 곰팡이 백신을 가지고 선동질하고 있습니다. 신빙성이 있는 건지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알아볼게요. 자, 아무튼 노조에서 또 권력의 무게만큼 대통령한테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권력을 바꿨어요. SBS가. 그 악마화 해가지고 윤석열로 이러면 안 돼요. 아무리 언론 노조 열심히 하시는겠지만은 이렇게 자기 식구라고 말도 안 되게 감싸면 안 된다 말씀. 근데 그때 왜 안 감쌌어요? MBC 탄압당할 때 왜 안 감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노조위원장님이 MBC 출신이라니까 뭐 크게 더 언론 노조가요? 언론 노조가 MBC 출신이라며 위원장이. MBC 출신이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 때 MBC가 탄압당할 때 언론 노조는 성명을 계속 내긴 했었습니다. 아, 내긴 냈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정이 격해서 막 지르다가 옆에서 이렇게 딱 제어해주면은 사과하고. 아무튼 이호찬 노조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호찬 기자. 네, 아무튼 열심히 합니다만 이런 입장은 많이 서운하더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 김 선생이 얘기했지만 이건 검찰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입장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묵묵히 역할 다하는 구성원 노고도 알아야. 그러니까 진짜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진짜 언론인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도매급으로 취급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과를 하라고요. 잘못됐으면. 그러니까요. 이거 검사들하고 똑같아요. 특수부 그 몇 놈 때문에 진짜 정상적으로 일하는 전체 그 검사들, 대부분의 검사들도 조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즉 비난을 할 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얼굴에 똥칠을 하는 이런 나쁜 놈들한테 뭐라고 내부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구성원 우리 문제야? 전 그것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내부망이 있을 것이고 검사들도 2%가 있고 거기에서 잘못된 놈들이 있으면 우리 밤새 가면서 된장국 먹으면서 하는데 너 뭐하는 놈들이 이 새끼들아. 이런 말들을 해야죠. 맞습니다. 억울하잖아. 내부에서도 본인들도 그들에 대한 성토가 좀 있었어야 된다. 왜 거짓 보도를 내놓고 사과도 하지 않느냐. 우리는 뭐냐 우리까지 같이 욕먹고 있는데 기레기라고. 그래서 안타까운 게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 때 참 훌륭한 기자분들이 많이 그 퇴직을 많이 했잖아요. 결국 이제 그런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그 조용한 그 다수의 폭력이 더 심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지금 댓글창 보니까 지금 올라오는 것보다 삭제된 글이 더 많은 그런 그래요? 상황입니다. 열린님 오늘 또 손가락에 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린님이 계속 그 삭제를 하고 계시는구나. 방송 관련 없이 계속 뭐 이렇게 글 올리시는 분들. 저한테 뜨는 댓글들은 여기서 된장국이 왜 나오냐고. 된장국이 왜 나냐. 사과하세요. 빨리. 개인적으로 옛날에 지난 국회 때 민주당 의원이 그 정치검찰 뭔가 이게 청문회인가 뭔가 국정조사가 있었어 앉혀놓고 당신 이따위로 특권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나도 검사 출신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밤새 가면서 된장국 하나 된장찌개 하나 시켜 먹어가면서 일하고 있는 검사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고. 그거서 따온 거였어요? 그게 따온 거야. 내가 봤을 때 된장찌개 같아. 된장국. 국은 문맥이 안 맞아. 된장국이 뭐냐고? 된장찌개. 여봐. 그 소명철 의원이 했던 얘기야. 그러니까 된장찌개는 말이 된장 뜬금없는데 나도 된장국은 왜? 좀 밍밍하게 느껴져. 된장국이랑 된장찌개를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 뭘 한마디만 하면 난리. 어제도 댓글 지우느라고 대지는 줄 알았네 내가. 나 참. 다들 예민해가지고 말이요. 나도 예민이야. 나도 죽었어. 막 떠나고 싶어 나도. 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마지막 문단에서 국힘은 꺼져야지. 너는 좀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이 뭐냐면 우리가 이거 갖고 하고 있는데 국힘에서 뭐라고 하는데 좀 꺼지실래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끼리 얘기하는데 어디 물건이 와가지고 지져.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좀 뉘앙스였어요. 그건 박수. 그건 박수. 그것도 얘네가 지금 욕을 덜 먹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더 더러운 애들이 오면은 얘네가 우리 얘기를 같이 해주면은 내가 완전히 쓰레기로 묶이는 거잖아요. 아니 댓글로 해서 만약에
강성범은 왜 된장국 얘기를 해 그랬는데 갑자기 박광렬이 오더니 그래 강성범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 그냥 쓰레기로 가는 거죠 같이. 아 더 쓰레기가 와서 도와주면. 그러니까 지금 얘네 입장은 그런 거죠 지금. 그렇지.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아무튼 요 이야기까지 좀 해드리고 우리 또 작가님이 특별히 또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진짜 지금 언론노조위원장 부단히 윤석열과 맞서 싸운 분이라고 내가 맞아요. 옆에서 예. 지켜봤다고 그 얘기를 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래도. 에이, 자 아무튼